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3월 14일에 또 저희가 부산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네. 예, 일정도 취소가 됐습니다. 네, 혹시나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계속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부산 민주공원 콘서트 취소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꼭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자리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3월 14일까지는 일정을 다 취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간 사정은 어떨까요? 네, 다음 주도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이번 주 중에 결정을 내려서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조안 러프가든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협동과 경쟁 중에 무엇이 원칙인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의 주인공인 조안 러프가든은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활동할 당시에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네. 요즘 경제학이 진화생물학과 굉장히 교류를 자주 합니다. 이유는 역시 인류의 본성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인류 본성을 이기적이다, 합리적이다, 경쟁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규정에 실로 많은 학문들이 이 이론에 반대를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진화생물학자들도 이 대열에 대거 합류하죠. 왜냐하면 인류가 진화를 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혹은 동물의 활동들을 보면 인간은 절대 이기적인 동물일 수가 없다는 그야말로 수많은 증거들이 진화생물학에서 나오거든요. 여담이지만 조안 러프가든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외에도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학자입니다. 우선 이 사람은 진화를 연구하는 진화생물학자인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이 막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프가든처럼 진화를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꽤 있어요. 이런 진화론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르는데 러프가든이 바로 그 부류의 학자입니다. 또 조안 러프가든의 머리카락이 금발인데요. 항상 여성스럽게 보이는 긴 금발머리를 고수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시절에는 특히 몸매가 이렇게 좀 드러나는 매우 여성스러운 옷을 자주 입었습니다. 그리고 러프가든도 자신의 여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추세로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성평등에 관한 주제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성성이니 남성성이니 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요즘 지식인들의 성향인데 이 조안 러프가든을 언급할 때에는 여성적인 묘사도 굉장히 많고요. 러프가든도 이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조안 러프가든의 원래 이름이 조나선 러프가든이었습니다. 조나선은 남자 이름이죠. 그리고 조안은 여자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조안 러프가든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던 겁니다. 원래 남자로 태어났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래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고 50세가 되던 해 1996년에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래서 조나선이라는 남자 이름을 바꿔서 오늘날의 조안 러프가든이 된 겁니다. 이야, 성전환 수술까지 한 크리스찬이라. 이거는 그렇죠. 네, 상당히 놀랍죠. 러프가든이 1996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3년 뒤인 1999년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미국 학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러프가든은 매우 업적이 뛰어난 거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이 바뀌어서 남자에서 여자로 변해서 나타나니까 말들이 안 맞을 수가 없죠. 이 러프가든의 회고에 따르면 그때부터 여성인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차별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맡고 있던 프로젝트를 빼앗아가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프가든이 끄떡도 안 하고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새 삶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학자의 연구가 너무 훌륭해서 학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화생물학의 거목의 위치는 계속 유지해 나가죠. 조금 전에 놀라셨듯이 러프가든은 크리스찬인데요. 참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크리스찬인데 진화론을 연구하고 크리스찬인데 자신의 성을 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동과 경쟁의 우위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러프가든의 주력 연구는 동물의 성별과 진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건 굉장히 뛰어난 연구 업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성별과 진화에 관한 연구죠. 이건 뭐 말하자면 한이 없는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암수가 유별하다라는 관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별한 암수가 교미를 해서 새로운 개체를 낳는 게 신의 섭리라는 생각이죠.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신화를 보면 네. 노아가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암수가 유별하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신의 섭리처럼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게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인 러프가든의 연구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도마뱀 종류는 암수가 없습니다. 네, 암컷만 존재해요. 다 러프가든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도마뱀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동물이냐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동물은 암수가 구분돼요. 한 90% 정도가 암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이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10%는 사탄의 창조물이냐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동물은 90%가 암수 구분이 명확한데요. 식물은 거꾸로 94% 정도가 암수가 한 몸입니다. 암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식물은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암수 구분과 양성생식이 신의 섭리라면 식물은 왜 그러냐는 거죠. 동성애도 이게 마치 사탄의 저주를 받은 무엇처럼 보수 기독교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러프가든의 연구에 따르면 매우 많은 동물들이 동성애를 합니다. 북아메리카에 사는 큰뿔 야생양, 돌고래, 범고래, 여우원숭이 이런 동물들이 러프가든이 드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수컷들끼리 혹은 암컷들끼리 동성애를 해요. 이게 지금 19금에 해당하는 이야기여서 제가 적나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이 동물들의 동성애 장면을 보면 암수가 하는 교미 행위와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광범위한 동물들의 동성애도 무슨 사탄에 물든 거냐는 거죠. 예. 이제 오늘의 주제와 동떨어져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러프가든이 말하는 동성애는 사실 동물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로 오죠. 협동하는 세상과 경쟁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이 경쟁적이라고 보고요. 경쟁하는 세상이 세상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화생물학자인 러프가든의 동물사회 연구를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물론 동물들도 때로는 경쟁을 하고요. 때로는 협동을 합니다. 언제 협동하고 언제 경쟁하느냐? 얼핏 보기에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검은머리 물대새라는 새의 삼각관계인데 이것도 굉장히 웃긴 예인데요. 네. 이 새가 일부 다처제 제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네. 한 마리 수컷이 두 마리 암컷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예상되는 문제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네, 암컷 두 마리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투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암컷들끼리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두 암컷이 따로 둥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수컷은 암컷의 둥지와 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네. 이렇게 살림이 두 집이 돼버리면 네. 수컷이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 두 배로 늘어나죠. 당연히 보호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암컷과 알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게다가 암컷들이 번식기가 되면 2주 간격으로 알을 낳는데 암컷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시도 때도 없이 상대 암컷 둥지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알을 낳지 못하게 하거나 낳은 알을 품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이러면 수컷이 환장합니다. 외부로부터 두 둥지를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두 반려자가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 수컷은 어떻게 하냐면
두 집에서 제일 먼저 낳은 알 딱 하나만 철저하게 보호를 한대요. 나머지까지 보호하기가 역부족인 네. 거죠. 요게 바로 경쟁의 세상입니다. 두 암컷이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런데 검은머리 물대새 중에서도 전혀 다른 가정을 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수컷 하나와 암컷 둘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이 경우는 두 암컷이 한 둥지에서 삽니다. 그리고 번식기에 알을 낳는 간격도 2주가 아닙니다. 하루 간격으로 낳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보호가 쉽기 때문입니다. 둥지가 하나니까 수컷이 일단 보호하기가 좋죠. 게다가 암컷들끼리 안 싸웁니다. 그래서 수컷과 힘을 합쳐서 알을 보호하기 때문에 알을 많이 낳아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보면 놀라운 건 두 암컷이 매우 친해요. 서로 깃털도 골라주고 아주 다정다감합니다. 네. 그리고 두 암컷이 동성애를 하는 장면도 매우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예, 예. 자, 이 두 부류의 삼각관계가 있는데 뭐가 주류냐는 겁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에서요. 놀랍게도 세 마리가 협동하는 삼각관계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 대다수예요. 적대적인 삼각관계, 그러니까 질투와 경쟁의 삼각관계는 그러면 언제 발생하느냐? 암컷 두 마리와 수컷 한 마리가 우리 행복하게 공존하고 살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합의에 실패했을 때 이 경쟁적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은머리 물대새의 경우 경쟁이라는 건 협동에 실패했을 때 벌어지는 매우 비효율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주류경제학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기본이고 협동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검은머리 물대새 연구를 보면 협동이 기본이고 경쟁은 협동하자는 합의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매우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 사회를 살펴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을 보면요. 협동하는 사회가 있고 경쟁하는 사회가 있는데 어느 쪽이 성과가 좋으냐? 대부분 협동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는 쪽이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우리 프로스포츠만 해도요. 여기야말로 개인 경쟁의 끝판왕 시스템이죠. 네. 성적 잘 나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성적 나쁘면 뭐 쫓겨다니고 퇴출되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정작 프로팀을 지휘하는 감독은 뭐라고 그러냐면 팀 퍼스트, 팀 우선주의 이런 걸 외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국 명문 축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무려 26년 동안 지도했던 그리고 뭐 우승컵만 해도 38개인가를 거머쥔 전설의 감독 알렉슨 퍼거슨 감독이 한 명언은 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명장들은 팀의 화합, 협동, 그리고 구성원들이 발휘하는 팀을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시스템은 연봉제고 개인 간 경쟁을 막 부추기는 시스템인데 정작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팀 퍼스트, 협동으로 무장한 팀의 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협동이 기본이고 경쟁은 협동의 실패가 낳은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물이다 라는 러프가든의 주장은 인류 사회에도 매우 잘 들어맞는 겁니다. 원시 사회를 보면 대부분 원시 사회는 협동을 기반으로 형성됐거든요. 그리고 협동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발톱도 없죠. 이빨도 안 날카롭죠. 치타처럼 빨리 튀지도 못하죠. 가죽도 두껍지 않죠. 정말로 사바나의 연약한 동물이었던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원시 사회에는 경쟁하고 다투는 경우가 없었냐? 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언제 있었느냐? 협동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을 때 이런 비효율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건 러프가든의 주장이고요. 네. 그 진화생물학 안에서도 아직 치열하게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러프가든의 주장이 학문적으로 입증된 유일한 진리라고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단세포 동물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세포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포유류에 가까운, 그러니까 고등생물일수록요. 협동이 기본이고
경쟁은 협동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러프가든의 주장에 매우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제일 뜨거운 이슈가 비례연합정당, 비례정당에 관한 거죠. 네.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한다면 어떤 수준,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도 있을 거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지난주 김용민 TV에서 연속으로 방송해 주셨던 정봉주 전 의원, 하승수 변호사, 네. 우희종 교수의 인터뷰를 매일 생방으로 관심 있게 시청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각 정당들의 입장도 지금 주말 지나면서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를 잘 몰라서 이 논쟁에 뭔가 말을 얹을 수준이 안 되지만 매우 두루뭉술하게 러프가든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게 사실 제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걸 하나 주제 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협동이란 분명히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진보의 효율과 성과를 높인다고 굳게 믿습니다. 두 마리의 암컷이 서로 경쟁할 때 검은 머리 물대새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알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함께한 둥지에서 보듬고 보호하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알이 아니라 매일 알을 낳고 번성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한 5번도 넘게 드린 이야기를 한 번만 다시 드리자면 러프가든의 관찰에 따르면 고등 동물일수록 특히 인류도 그런데요. 협동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쟁은 협동이라는 원칙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물이라고요. 선거를 하다 보면 늘 격렬해집니다. 참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벌어진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감히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건 진보라는 울타리 아래 협동이라는 원칙이 만들었던 인류사의 수많은 올바른 결과물들을 한번 찬찬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제 여기서 더 길어지면 너무 예민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